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낙강 어떤 그 내용인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죽음 충동과 도죽음 사이의 안티고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티고네에 대한 일부 주석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안티고네를 애무하는 차가운 물건, 픽스론이라고 부릅니다. 안티고네의 관점에서 인생은 그녀의 삶이 이미 상실된 한계의 장소, 그녀가 이미 다른 편에 있는 곳에서만 접근할 수 있고 살거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터무니없는 오해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 있지 않다 이거죠. 저편에 있다는 것이죠. 상실된 한계의 장소. 상실된 한계의 장소. 다른 편에 있다는 거죠. 멀쩡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위치에서 보는 관점과 다르다 이거죠. 그곳에서 그녀는 그것을 볼 수 있고 이미 잃어버린 것의 형태로 그것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상실된 한계 장소에서 인생을 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장소에서만 안티고네가 미친 것 같이 보이고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장소에 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안티고네가 미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를 넘어간 미친 짓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이 소녀의 눈에서 가시적으로 발산되는 욕망보다 감동적인 것은 없습니다. 불태전의 이 욕망이죠. 불태전의 욕망이에요. 아름다움의 광채는 안티고네의 아태 위반 또는 시련의 순간과 일치하는데, 아름다움이라는 건, 낙강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라 이거죠. 문학적인 아름다움, 예술적인 아름다움, 그게 아니라 아태를 위반하고 실현하는 순간과 일치하는 이러한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이는 안티고네의 문제의 모범적인 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또한 그것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런 이 선이나 미와는 다르다 이거죠. 이 아름다움은 또한 그것의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를 현혹시키고 그것의 진정한 기능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건 이제 아름다움이 일반적으로 하는 기능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름다움은 그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아름다움의 움직이는 면은 모든 비판적 판단을 동요시키고 분석을 중단시키며 관련된 다양한 형태를 특정 혼란 또는 본질적인 실명 상태로 빠뜨립니다. 볼 꼴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볼 꼴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움의 광채는 뭡니까? 본질적으로 아태 위반 또는 실현, 이것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아름다움의 효과는 실명 효과입니다. 아주 명제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효과는 실명 효과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이 멀어야 본질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죠. 즉 자신의 욕망의 대상 이외에는 보지 못하는 효과입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 있으면 욕망의 눈이 감기는 거예요. 안티고네는 처음부터 나는 죽었고 죽음을 원합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안티고네가 자신을 석화된 것으로 묘사할 때 프로이드가 우리에게 죽음 충동이 발현되는 형태를 인식하도록 가르친 상태가 아니라면 그녀는 자신을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안티고네는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에게만 죽음 충동이 발현됩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만 죽음 충동이 발현됩니다. 코리페우스가 안티고네를 반신이라고 칭찬할 때 안티고네는 자기가 반신이 아니라고 분노합니다.
이 분노는 안티고네가 건너가는 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분노와 아태를 넘어가는 것은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분노가 바로 아태를 넘어가게 하는 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노. 그러니까 분노할 줄 모르면 아태를 넘어가지 못해요. 이 분노는 뭐에 대한 분노입니까? 자신의 욕망이 방해받는 데 대한 분노죠. 자신의 욕망의 실현이 저지당하는 데 대한 분노예요. 그게 안티고네의 분노죠. 그 분노가 바로 아태를 넘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코러스는 당신이 말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 이거죠. 당신은 나를 화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코무스, 즉 긴 불만이 이어집니다. 이 불만은 자기 인생에 대한 불만인데 이거는 자신의 그 결정에 대한 불만이 아니에요. 예, 젊은 나이에 죽는 거에 대한 그런 불만이지, 그 인생을 누리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이지, 그 자기의 결단과 그 실천에 대한 불만은 아니다 이거죠. 안티고네는 자신과 인간의 순수하고 단순한 관계로 나타나며 기적적으로 그 관계를 맺게 된 것, 즉 그에게 불굴의 힘을 부여하는 의미적 절단으로 나타납니다. 예, 죽음 충동은 순수하고 단순한 그 기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불굴의 힘을 부여하는 의미적 절단. 요게 신입향의 분절 아닙니까? 신입향의 단절, 신입향의 은유, 예, 신입향의 발견, 신입향의 드러남. 이게 의미적 절단이죠. 그래서 순수하고 단순해야 돼요. 예, 이래야 순수하고 단순해야 죽음 충동이 나오는 것이죠. 복잡하면 죽음 충동이 나올 수 없어요. 단순해야 돼요. 순수하고 단순해야지 일로 매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굴의 힘을 부여하는 의미적 절단, 이 기표가 나로 하여금 순수하고 단순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안티고네의 행동과 표정에는 신적인 것이 없습니다. 예. 반신적이라고 코리피우스가 말할 때, 칭찬할 때 웃기지 마라 이거죠. 거기에는 안티고네의 행동과 표정에는 신적인 것이 없어요. 그녀는 그 자체로 순수하고 단순한 죽음의 욕망이라 부를 수 있는, 순수하고 단순한 죽음의 욕망, 이게 죽음 충동 아닙니까? 이게 죽음 충동.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에 시련을 한계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녀는 그 욕망을 구체화합니다. 예. 자신의 그 욕망을 죽음 충동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락강이 말하는 주체의 윤리, 정신분석의 윤리라는 것이죠. 이게 락강이 말하는 정신분석의 윤리예요. 그녀의 욕망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타자의 욕망이고 어머니의 욕망과 연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문은 어머니의 욕망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좀 헷갈리시죠? 어머니의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욕망이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시죠? 예, 그런데 지잭은 아버지가 두 명이 존재한다고 말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무 파탈이라는 여자인데 그 역할을 엄마가 하는 것이죠. 엄마의 욕망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자식은 엄마의 욕망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욕망과 엄마의 욕망이 있을 때 엄마의 욕망을 더 근원적으로 삼는 것이죠. 어머니의 욕망은 에테오크레스, 포리네이케스, 안티고네 그리고 이스메네라는 독특한 자손을 세상에 가져온 전체 구조의 근본적인 욕망. 네. 이 네 자녀를 세상에 출산시킨 근본적인 욕망이 어머니의 욕망이에요. 이건 범죄적 욕망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범죄적 욕망. 죽음 충동적 욕망이기 때문에 범죄적 욕망이 될 수 있어요. 안티고네의 욕망이 범죄적 욕망 아닙니까? 왜 범죄적 욕망이죠? 안티고네의 욕망이 무슨 인륜을 갖다가
이 범했습니까? 무슨 남의 물건을 갖다가 강탈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 안티고네의 욕망은 범죄적 욕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고네의 욕망은 이 도시국가의 수장인 이 클레온의 법을 어겼다는 것 자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범죄적 욕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안티고네의 행동이 국가에 대한 범죄일지라도 개인적인 주체 윤리로 볼 때는 그것은 윤리적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많죠. 많아요. 이런 경우는 개인적인 윤리적 주체로서 행동하다가 국가의 핍박을 받고 국가의 박해를 받아서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리하여 비극과 휴머니즘의 기원에서 이걸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햄릿의 것과 같은 공경을 발견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훨씬 급진적입니다. 어머니의 욕망이라는 것은 훨씬 급진적이에요. 이 급진적이란 말이 레디칼이란 말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이라는 뜻입니다. 근원적이라는 뜻이에요. 급진적이라는 말은 근원적이라는 뜻과 같은 얘기예요. 훨씬 더 근원적인 욕망이다 이거죠. 어머니의 욕망이 아버지의 욕망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욕망이다 이거죠. 이거는 생명에 관련된, 생명에 근거한 이 생명적인 욕망이에요. 아버지의 욕망은 세상적 욕망이죠. 팔로스적 욕망이죠. 소유적 욕망이죠. 엄마의 욕망은 소유적 욕망, 팔로스적 욕망, 세속적 욕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적 욕망이죠. 근본적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욕망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파괴적인 이 욕구 외에는 중재가 불가능합니다. 안티고네는 순수하고 단순한 범죄자 존재의 수호자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폴리네이케스의 수호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반역자로서의 범죄자를 수호하는 게 아니라 뭐죠? 오빠로서, 단 하나밖에 없는 오빠로서의, 오빠라는 존재의 수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도시국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크레온은 안티고네가 범죄자의 수호자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안티고네의 어머니나 안티고네 자신은 범죄자로서의 오빠의 수호자가 아니라 혈육으로서의 오빠의 수호자가 되는 거죠. 존재의 수호자가 되는 거죠. 존재의 수호자. 안티고네가 본질적인 존재인 아테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희생해야 하는 것은 공동체가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며 공동체가 이걸 수용해 줬다면 죽음 충동으로 할 필요가 없었죠. 안티고네가 자기를 희생할 필요가 없었죠. 공동체가 이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안티고네가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아테를 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체 비극의 주제 또는 진정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안티고네는 분노를 통해서 아테를 영속화하고 영원하며 불멸합니다. 아테를 영속화하고 영원하며 불멸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주체적인 욕망, 존재적 욕망, 자신의 어떤 존재적 윤리, 이거를 영원화했다는 얘기죠. 욕망의 영속화, 불멸화. 안티고네의 잠재적이고 근본적인 이미지가 당신이 좋든 싫든 당신의 도덕성의 일부를 형성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티고네의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도 화살통의 모든 화살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티고네를 전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해석하는 사람은 없다. 소포클레스는 우리에게 인간을 제시하고 그의 고독의 길을 따라 그에게 질문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소포클레스는 우리에게 인간을 제시하고 그 고독의 길을 따라 그에게 질문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소포클레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 그것은 바로 뭐냐? 인간을 제시하고, 아까 휴머니즘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뭐냐 이거죠. 인간이, 어떤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냐? 그 인간을 제시하고 그 제대로 된 인간에게 따르는 그 고독의 길을 따라 그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안티고네를 예를 들면서 그는 죽음이 삶을 잠식하는 영역, 여기서 두 번째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과의 관계에서 영혼을 미치시킵니다. 예. 죽음이 삶을 잠식하는 영역, 두 번째 죽음. 절대적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은 뭐예요? 자연적 죽음입니다. 소멸. 자연적 소멸로서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자연적 소멸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예. 자연적 소멸의 어떤 그 섭리적인 움직임을 역행해버리는 그러한 죽음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이건 상징적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시국가의 이 명령을 이 죽음을 지불함으로써 어기는 것이죠. 그것은 이 상징적 죽음이고, 안티고네가 간 길은 상징화 3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징화 2단계는 뭐죠? 그 상징계 속에 내가 하나의 졸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계의 하나의 부속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상징계에서 아주 잘 반응하고 아주 잘 기능하는 것이, 이게 상징화 2단계죠. 그러나 그 상징계를 내가 거부하고 그 상징계로부터 스스로 소외를 선택하면서, 상징계로부터의 소외를 스스로 선택하면서 자신만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두 번째 거세입니다. 이게 진정한 거세예요. 그리고 이것이 상징화 3단계입니다. 안티고네는 상징화 3단계로 가는 것이죠. 존재에 대한 이러한 관계는 변화, 생성과 쇠퇴의 순환 또는 역사 자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이게 절멸이에요. 이게 상징계의 절멸, 상징계의 파괴죠. 이게 그 두 번째 죽음의 내용이에요. 언어 자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극단적인 수준에 배치합니다. 내가 두 번째 죽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기표입니다. 기표를 제대로 만날 때 두 번째 죽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기표의 그 바탕 없이는, 기표의 그 기초 없이는 두 번째 죽음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이죠. 안티고네에게 있어 기표는 뭡니까? 안티고네가 두 번째 죽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표는 뭡니까? 폴리네이케스는 내 유일한 오빠다. 이 세상에서 폴리네이케스를 대체할 인간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반드시 장례신해야겠다. 이것이 안티고네가 두 번째 죽음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이죠. 거기서 분노를 가지고 일로 매진한 것이죠. 동시성에 위치한 크레온의 반대에서 동시성이 가지고 있는, 동시성이 공시성, 동시성 혹은 공시성 이 위치하고 있는 안티고네를 발견합니다. 안티고네는 죽음을 목표로 삼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반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뭐 도시국가에 대한 인간적 반항, 크레온에 대한 뭐 개인적인 반항, 이런 거가, 안티고네는 이걸 지향한 게 아니에요. 안티고네는 자기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윤리, 주체로서의 윤리, 그걸 존재적인 윤리, 그걸 택한 것이지, 도시국가를 그 반대해서 뭐 행동하고 그런 건 없어요. 고통에 대한 불평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카타르시스에 대해 말해야 했던 것과 관련된 것은 아름다움의 효과입니다. 카타르시스, 진정한 카타르시스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 본질. 그 본질을 갖다가 가리키는 것이죠. 이 아름다움은 또한 그것의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를 현혹시키고 그것의 진정한 기능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본질, 의미, 존재의 진정한 본질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발견할 때, 그 진정한 본질이 뭔지를 발견할 때 그때 카타르시스가 옵니다. 아름다움의 효과는 영과 한계의 관계에서 파생되며 이 경우 특정 아태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효과는 어디서 오느냐? 아태를 넘는 데서 오는 것이죠. 영과 한계의 관계. 영과 한계의 관계에서 아름다움이 파생한다. 특정 아태에 의해 정의된다. 이게 아름다움의 효과예요.
아름다움의 효과는 영과 한계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특정 아태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칸트가 정의한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칸트 시대의 극소 미적분학이 그 이후로 완전히 사라진 일종의 깊이의 신비를 여전히 품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칸트 역시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정의할 때 깊이의 신비를 감안하고 있었다. 깊이의 신비. 아까 우리가 아태를 넘게 만드는 그 죽음 충동을 발휘하게 만드는 그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죽음에 들어가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 기표가 주어질 때, 기표가 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죽음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두 번째 죽음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상징계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그 분노가 내가 아태를 향해 가게 만드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비극의 효과에 대한 질문을 중단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할 때 그것을 지렛대, 전통 철학에 있는 것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을 비극의 효과를 전통 철학의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효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아름다움은 뭐죠? 의식적 차원의 아름다움이죠. 덕과 선에서 오는 아름다움이죠. 그 효과는 도덕적 카타르시스의 관점에서 완전히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 비극의 효과라는 거, 이 비극의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아리스토텔레스를 존중하고 따라야 되지만 이 비극의 효과에 있어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적 카타르시스 관점만 가지고는 완전히 설명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말하는 카타르시스와 락강이 말하는 카타르시스의 윤리적 이상이 다르다. 존재적 본질이 뭐냐 이거죠. 존재적 본질이 욕망하는 어떤 그 대상,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걸 발견하는 것이 비극이고, 비극의 출발점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비극의 과정이고 효과가 되겠죠. 오늘 죽음 충동과 두 죽음 사이 두 번째 죽음을 지향하는 아태를 넘어가는 안티고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또 더위에 건강하시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